평행우주 또는 다중우주가 존재할까요? 이것은 여전히 가설이지만 스티븐 호킹이 이 가설에 대한 뒷받침을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대체현실 또는 매트릭스의 결함이 뒤를 따릅니다. 평행우주와 대체현실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체현실 속에서는 당신의 다른 버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과 직업, 인생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행우주 속에서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두 개의 평행우주가 서로 간에 잠시 동안 겹치고 한 개의 현실 속의 사람이 다른 현실 속에 존재하게 되면서 발생된 사건들이 바로 대체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은 언제부터인가 다른 우주와 겹쳐서 우리가 원래 태어난 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행우주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깨어난 레리나 가르시아 고르도. 2008년 7월 16일에 스페인에 거주하는 당시 41세의 레리나 가르시아 고르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 여자는 같은 해 3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집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났지만 침대 시트의 색깔과 디자인이 틀린 것을 보았고 또한 자신이 그것을 구매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출근 시간에 쫓기면서 오후에 집에 돌아와 침대 시트를 확인하기로 하고 적당히 씻고는 아파트 밖으로 나갑니다. 주차장에 자신의 차 역시 어젯밤에 세워놓았던 곳이 아닌 다른 구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레리나는 7년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자신의 남자친구인 미겔과 같이 살다가 6개월 전에 헤어지면서 혼자 살았었습니다. 침대 시트와 주차 공간이 틀리다는 것 외에는 그때까지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레리나는 곧 자신의 차에 타고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레리나는 21살 때부터 20년간 이 회사를 다녔고 지난 7년간 같은 길을 운전하며 출퇴근했습니다. 사무실 건물 안에는 그녀가 전에 보지 못했던 직원들이 몇 있었지만 레리나는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고 문에 붙은 것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잘못 찾아갈 위치도 아니었으며 20년간 다닌 회사의 자기 사무실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해고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로비로 나가 회사 조직도를 살펴봅니다. 조직도 상에서 그녀는 다른 부서장 밑에 완전히 다른 부서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당황해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꺼내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회사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인적사항, 집 주소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레리나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로 전화를 걸어 급한 증세로 인해 병원에 간다고 병가를 신청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학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회사 건물을 나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레리나에게 불법적인 약물 투여의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그녀는 평소에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레리나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개인 파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명세서, 개인 수표, 청구서 등등 그녀는 모든 것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개인 파일에서도 아무런 이상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고를 당한 환자의 기억의 일부분 또는 전부가 사라지듯이 그녀도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뉴스와 주요 기사들이 자신이 기억하던 것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자신이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습니다. 레리나는 7년간 동거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그녀의 아파트가 위치한 길의 주택가에서 아들과 같이 살던 돌싱 남자 오거스틴과 데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데이트는 이미 4개월째로 레리나는 즉시 오거스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응답합니다. 레리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오거스틴과 그의 아들도 주말에 함께 만나 영화 관람이나 외식도 함께 했던 사이였습니다. 레리나는 당장에 오거스틴이 살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지만 그 집에서는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던 남자가 나와 자기는 그 집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 사람으로 레리나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거스틴과 그의 아들은 아이의 흔적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안의 소지품들과 사진들을 보고 레리나가 6개월 전에 헤어졌다고 기억하는 전 남자친구인
미겔은 단지 다른 도시로 파견 근무를 나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레리나는 미겔과 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레리나는 혼란 속에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음날 아침 직장에 들어가 자신이 다른 부서에 속한 것처럼 최대한 태연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떤 업무와 전혀 달랐지만 같은 회사 업무다 보니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에 다시 오거스틴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 전화를 받은 남자가 또 당신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짜증을 내는 바람에 즉시 끊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오거스틴이나 그의 아들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거스틴과 그의 아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레리나는 자신이 신경쇠약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녀는 세 번째 날 오후에 정신과를 방문했고 진단과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레리나의 사연을 들은 의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험한 것이 아닌 기억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의 답변은 레리나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고 이제 레리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탐정은 스페인 전 지역을 검색했고 오거스틴이나 그의 아들과 일치하는 인적 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레리나의 엄마는 레리나가 자기 여동생이 받은 어깨 수술 경과에 대해 물었을 때 레리나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리나의 가족 중 아무도 어깨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레리나는 자신의 삶에서 불안하고 불완전한 느낌과 차이를 발견했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며칠, 몇 주, 몇 달을 보냅니다. 그녀가 구입한 기억이 없는 작은 가구, 옷장 속에 알지 못하는 옷들, 그리고 자신이 며칠 전에 올린 블로그 게시물들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던 이메일과 채팅 기록도 더 이상 컴퓨터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뉴스 사이트와 블로그를 살펴보면 세상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3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억했던 것처럼 헤어졌다고 기억하는 전 남자친구 미겔과는 주기적으로 통화를 했지만 레리나는 자신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겔과 헤어졌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레리나는 몇 달이 지나도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자기가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든 후에 평행 우주의 다른 세계에서 깨어났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레리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 남자친구, 다니던 회사는 그대로였지만 내부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은 조금 또는 크게 달랐습니다. 레리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이 기억하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온라인 포럼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글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다음은 레리나의 사연에서 마지막 문단에 있는 글로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찾은 평행우주 이론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읽었으며 제 자신이 다른 우주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확신합니다. 평행우주에 뛰어들었다면 왜 같은 연도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동일한 사람이고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원래 기억하던 삶과는 사소한 차이일 뿐이지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4개월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제 사연을 농담이나 픽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901년 마리 앙투아네트를 만난 두 여성 학자들. 1901년 8월 여름날 샬롯 앤 모벌리와 엘레노어 주데이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내부의 프티트리아논 근처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국의 여성학자로 프랑스로 여름 휴가를 와서 베르사유 궁전을 견학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들 둘은 궁전에 들어온 시점부터 자신들의 신체에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기운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프티트리아농은 1774년 루이 16세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선물했고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서 왕비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습니다. 샬롯은 당시 55세, 엘레노어는 38세였습니다. 두 여성들은 자신들이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서 경험한 것을 타임슬립이라고 결론지었고 1911년에 이것에 대한 단편책을 발행합니다. 1846년 영국 윈체스터에서 태어난 샬롯은 솔즈베리 주교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1866년 20세의 나이로 여성 전용 학교로 설립된 옥스포드의 세인트 유 칼리지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엘레노어는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으며 샬롯과는 직분과 나이를 초월해
가까운 친구로 지냈고 샬롯의 후임으로 1915년까지 교장직을 맡았습니다. 주요 궁전인 그랜드 트리아농에서 프티 트리아농으로 이어지는 산책 경로는 장신영 정원, 울창한 숲, 인상적인 신고전주의 구조물들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프티 트리아농 자체는 신고전주의 보석입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수석 건축가인 앙제 자크 가브리엘이 1768년에 완성한 작은 성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점화되었을 때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곳에 있었고 폭도들이 베르사유 궁으로 쳐들어온다는 통보를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 여성에 따르자면 자신들이 베르사유 궁 내부를 산책하면서 주변 여기저기에 보이는 사람들이 왜 18세기 복장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과 상호작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과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지은 18세기하녀 복장의 건물 앞을 청소하던 여성, 멋진 모자를 쓴 잘생긴 청년이 자신들에게 궁전의 연회장으로 서둘러 들어가라고 친절하게 안내했고 궁전 문 앞을 지키며 희죽거리면서 기강이 빠져 보이던 스위스 출신 용병들 등 실제 상황과 다름없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두 여성들은 귀신이나 환영을 본 것이 아니었으며 베르사유 궁 내부의 사람들이 18세기 복장을 입은 것과 다른 모든 장면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드레스를 화려하게 잘 차려입은 귀족으로 보이는 여자 하나가 정원에서 무언가를 스케치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18세기에 그려진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를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목격한 그 여자가 왕비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두 여성들은 이때서야 뭔가 상황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베르사유 궁을 서둘러 빠져나와 자신들이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호텔방에서 오후 내내 자신들이 본 것을 분석하고 토론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론 결과 이 둘은 공통적으로 본 것들 외에도 각각 다른 것들도 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엘레노어는 베르사유 궁 내부에서 18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음악 연주를 들었고 살롯은 작은 성 근처에서 농사 일을 하던 농부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1년 후 두 여성은 영국 심리연구협회에 편지를 쓰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계속 그때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엘레노어는 다음해 여름휴가 때 베르사유 궁을 다시 한번 혼자 방문합니다. 놀랍게도 전체 베르사유 궁의 모습은 그녀가 샬롯과 처음 방문했을 때와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베르사유 궁은 지난번과 다르게 현대적인 모습으로 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 내부의 전체 산책 코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들어갔던 구역들은 관리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출입 금지 푯말이 있었으며 18세기 복장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엘레노어와 샬롯은 역사서를 뒤져가며 자신들이 본 것들을 조사했고 그 장면들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샬롯과 엘레노어는 학교 교장과 교사였던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가명으로 모험이라는 책으로 자신들의 경험담을 출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적인 연구에 대한 주특기를 책에 투자했습니다. 이 책은 1913년까지 11,000부가 팔렸습니다. 엘레노어는 1924년에, 살롯은 1937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죽음 이후에야 1911년에 출판된 단편소설 모험의 작가들 실명과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1957년 전염병이 퍼진 중세 마을에 도착한 3명의 해군생도 돌이켜보면 정말 이상했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1957년 10월의 아침 각 15세인 3명의 영국 왕립 해군생도들은 외출을 겸한 독도법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기지로부터 출발의 지도를 보면서 5마일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자신들이 본 것들을 기지로 복귀해 보고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3명 중의 리더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 레인이었고 다른 2명은 각 마이클 크로울리, 레이 베이커였습니다. 지도상으로 이들은 영국 동부 서포크 시골의 작은 마을인 커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을에 들어온 후에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이 정지된 장면이었습니다. 교회의 종은 미동도 없이 완전히 굳어 있었으며 주도로가 시작된 지점을 가로지르는 얕은 시냇물 속의 오리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시냇물에는 물결조차 없었습니다. 소년들은 또한 물결을 일으킨 만한 바람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이 마을 중앙으로 걸으면서 보이는 나무들의 잎사귀조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마을 안에는 사람의 흔적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무나 집들은 그림자조차도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거리는 매우 황량했습니다. 이것은 1957년
특히 영국의 시골에서는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낙후된 영국의 시골 마을조차도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도로를 따라 늘어선 전화선, 지붕의 안테나 등 근대화의 징후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것이 정제한 모습 외에도 그런 종류의 근대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마을의 집들은 모두 고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한생도는 중세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명의 해군 생도들은 가장 가까운 건물까지 걸어가 녹색으로 얼룩진 더러운 창문에 얼굴을 대고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이 건물은 일종의 정육점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내부에는 탁자나 카운터는 없었고 껍질을 벗긴 2마리의 황소의 몸통이 있었는데 도축한 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녹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보고 불신의 감정과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957년 당시에 보건당국이 그러한 불결하고 엽기적인 정육점을 허가할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소년들은 이상한 느낌이 엄습했지만 기지에 복귀해서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마을 안쪽으로 이동하여 다른 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집 역시 녹색의 얼룩진 창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이 거칠게 하얗게 칠해진 내부에는 사람의 흔적이나 가구조차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방 자체가 현대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소년들은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이상한 마을에서 나가려고 마을의 경사진 주도로를 뛰어 올라갔고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경사를 다 올라오자 아래쪽의 마을에서는 갑자기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집들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이 마을에 있었을 때는 종도 멈춰 있었고 굴뚝의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소년들은 혼비백산해서 다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 마을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소년들은 마을을 멀리 우회해서 기지로 복귀했고 상관에게는 자신들이 본 것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독도법 훈련을 보고받은 하사관은 3명의 생도들이 컷이 마을에 도착한 것은 인정했으나 마을의 상태가 중세시대였다는 대목에서는 회의적이었으나 크게 웃고 넘겨버립니다. 몇 년 후 리더였던 스코틀랜드 소년 윌리엄 레이는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허시 마을에서 압도적인 슬픔과 극한의 우울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마을 내부에서 소름이 끼친 화감과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을 집들의 문을 두드렸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1980년대 후반 윌리엄과 마이클은 호주에 정착해 살고 있었고 마이클은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무서웠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2명은 자신들의 경험담을 분석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뉴질랜드 심리연구협회 부회장이었던 앤드류 맥켄지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들이 목격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윌리엄과 맥켄지는 2년간 서신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타임슬립 이론으로 흑사병이 창궐한 서기 1348년에 컷이 마을에 도착한 것이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윌리엄은 도서관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색했고 자신이 본 것이 중세시대의 컷이가 맞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990년 윌리엄과 맥켄지는 함께 컷이 마을에 도착했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중세시대와 비교하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97년 앤드류 맥켄지는 윌리엄의 진술을 토대로 시간 속의 모험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